잠을 못 잘 정도로 벅찬 감동에 피곤이 몰려왔지만 애초에 목적지인 옐로우스톤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뭘 보든 새로울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최대한 가까이 가기 위해 졸음 방지책을 세웠습니다. USB에 음악을 담고 껌, 과자, 물을 샀습니다. 출발 전에 쿨하지 못하게도 모뉴먼트 밸리를 몇 번이나 뒤돌아봤습니다. 그곳의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거든요. 졸음과 사투를 벌이며 오후 5시까지 운전해서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했지만 남은 거리는 서울과 부산의 거리보다도 더 멀었습니다. 아찔했지만 중간에 숙소를 잡고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도심을 빠져나오고 나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니 운전이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일몰은 1시간이나 지속되며 장관을 이루었지만 운전 중이라 사진을 제대로 찍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마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엔딩 장면의 노을처럼 아름답고 장엄했습니다. 멀고 먼 일정을 마치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숙박이 정해지지 않아 헤맸습니다. 간신히 모텔 직원에게 물어 방을 구했습니다. 그 직원에게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라며 너스레를 떨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값을 치를 때 현금으로 달라는 말을 듣고 이 녀석이 삥땅 치려는 건가 하는 불쾌한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화장실이 보이지 않았고 방문에서 방 끝까지의 거리가 오늘 달린 거리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겨우 찾은 화장실에는 세면대가 2개나 있었습니다. 단체 손님 방인가 싶었지만 혼자 자는 거라서 크게 상관없었고 오히려 돈이 덜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결국엔 여행의 일부였습니다. 고단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예기치 못한 만남과 감동이 모두 섞인 하루. 피곤했지만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여행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비록 숙소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옐로우스톤은 뉴욕과 워싱턴 다음으로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수많은 국립공원을 거쳐 오며 몸과 마음이 지쳐 기대 이하일까 걱정이 앞섰지만 드디어 그 꿈에 그리던 옐로우스톤에 도착했다. 옐로우스톤 하면 흔히 간헐천을 떠올리지만 사실 난 간헐천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은 바이슨이 떼로 다니며 도로를 막고 회색곰이 몰래 다가와 백허그를 할지도 모른다는 상상 속의 모습이었다. 실제로 도착했을 때는 엘크, 무스, 바이슨, 다람쥐를 볼 수 있었지만 곰은 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천체망원경까지 들고 다니며 곰을 찾았지만 헛수고였다. 보았던 엘크는 생각보다 컸고 바이슨은 예상보다 작았다. 무스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몸짓이 인상적이었다. 사람들은 차를 세우고 동물들을 구경하며 정신이 없었지만 나는 왜인지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었다. 내가 더 감탄한 것은 자연 그 자체였다. 자연은 그대로 두었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내 모토와 딱 맞았다. 옐로우스톤은 미국 첫 번째 국립공원으로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기도 하다. 일정 없이 다니다 보니 선택의 순간이 많았다. 특히 숙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여행의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다. 좋은 숙소를 일찍 구하면 다음 날이 즐거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실망이 컸다. 방문자 센터에서 숙소를 물어봤을 때 직원이 다급하게 라인 나우 이미디언이라고 말하며 숙소를 빨리 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 옆에 있던 스태프 자켓을 입은 노년의 여성분이 도와주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나의 당황한 표정을 읽었는지 부드럽게 손목을 잡아주었다.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서늘함은 마치 아버지가 아픈 아들을 어루만질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열심히 숙소를 찾아주고 흥정까지 해주었다. 그 친절함은 옐로우스톤보다도 더 기억에 남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의 도움과 달리 숙소는 별로였다. 마치 휴가철 강릉처럼 붐비는 곳이었다. 새벽엔 한기를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곳보다 깊게 잠들었다. 미국 국립공원을 다닐 때는 조바심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마치 좋은 식당에서 밑반찬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본 음식을 제대로 즐길 수 없듯이 옐로우스톤에서도 주차가 어려운 곳마다 사진을 찍다 보면 일정이 늦어지고 낭패를 볼 수 있다. 진정으로 좋은 뷰포인트는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안내판도 있다. 하지만 알면서도 쉽게 지나치기 어려웠다. 뷰포인트가 워낙 많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골프 칠 때 헤드업하지 않는 사람처럼 독해야만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법이다. 옐로우스톤은 종합박물관처럼 없는 것이 없었다. 폭포부터 끓는 유황 온천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곰, 늑대, 그리고 물고기까지 있었다. 물가를 지나다 보면 플라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브래드 피트처럼 멋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여유는 나온 배만큼 더해 보였다. 옐로우스톤과 이어진 그랜드 티톤은 가지 못했지만
설산이 연상되는 풍경은 눈을 뗄 수 없었다. 유명 사진가가 최고의 순간을 포착한 사진들은 정말 아름다웠다. 웬만해서는 그보다 나은 사진을 찍기 어렵지만 계속해서 사진을 찍다 보면 내 마음속에도 그 아름다움이 새겨졌다. 유럽과 미국의 풍경을 보면 좁은 강폭에도 물이 많고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높은 지대에도 물이 많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곳에서는 크고 작은 강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수량이 많았다. 한국은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로 강수량을 채우지만 미국과 유럽은 겨울의 폭설로 인해 강설량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눈이 녹아 생긴 물은 천천히 빠져나가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6월의 긴 해가 7시가 넘자 차 그림자가 앞에서 달리기 시작했다. 그림자를 벗삼아 걷다 보니 노래 방랑자여 방랑자여 기타를 울려라가 떠올랐다. 여행의 마지막에는 서산에 해가 지면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는 듯 나는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다. 옐로우스톤 여행 중에는 사소한 해프닝이 몇 번 있었다. 내 지나친 친절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었던 것 같다. 결국 내 잘못이긴 하지만 친절이 과한 것을 탓할 순 없지 않나. 제일 속상했던 순간은 좋은 의도로 한 일이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 때였다. 가난한 화가가 빵을 지우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그가 돈이 없어 거친 빵만 먹는 줄 알고 빵 속에 버터를 발라준 덕분에 화가의 작품이 망친다는 옛 단편소설이 떠올랐다.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선진국일수록 관용적 배려는 있지만 악의적인 바가지는 잘 없다. 그렇지만 낯설다는 이유로 매사 조심하다 보면 의심까지 하게 된다. 이건 개인의 성향일 것이다. 오늘은 덴버에서 LA로 가기 위해 공항에서 탑승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방 사이즈와 무게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다녀서 신경을 안 썼는데 사이즈 체크대에 맞춰보니 아슬아슬했다. 사실은 오버사이즈였다. 어쨌든 뭐든 한 가지만 소지할 수 있어서 크로스백을 가방에 억지로 넣었더니 마음까지도 우겨지는 것 같았다. 이래서 저가 항공인가? 소심한 걱정이 시작되었다. 패스가 안 되면 쪽팔리고 추가 비용은 더 크게 물게 될까봐 걱정이 됐다. 그래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좋다. 약 3,800km를 돌아왔던 덴버는 왠지 반가웠다. 고작 2박 3일을 체류했어도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그리웠을까? 오죽했으면 까마귀도 고향 까마귀가 반갑다는 말이 있겠나? 차를 반납할 때 차 상태가 어떠냐고 묻길래 파인이라고 했다. 사실 반납 전 쓰레기를 버리고 발갈개도 털었다. 내 차에는 여간해서 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 어릴 적 청소하기 싫어서 큰 빗자루로 빗질 자국만 내던 짓을 50세가 되어도 하고 있었다. 유타 초입부터 궁금했던 스피드 리미트에 대해 물었더니 괜찮을 거라는데 카메라가 없었을 경우 그렇단다. 그리고 대부분 카메라는 없단다. 다행이지만 여지를 두는 대답이 싫었다. 이번 여행에서는 기차를 제외한 교통수단을 모두 이용해봤다. 무엇이 제일인지 모르겠다. 비행기는 여러 절차가 복잡하고 피곤하며 버스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렌트카는 졸려서 힘들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의 성향이다. 누군가는 비행기가 빠르다고 좋아할 것이고 기차는 길다고 싫어할 것이다. 버스는 저렴하고 렌트카는 원하는 곳에서 구경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자식 교육에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들 렌트카 사용법만 묻지 정작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에는 관심이 없다. 속도가 국도의 경우 최대 70마일이고 동네를 지날 때는 제한 속도가 순차적으로 낮아져 15마일이 최저였다. 보행자는 신호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차는 엄격히 지킨다. 보행자가 보이면 멀리서부터 차를 세운다. 나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도 긴장이 되었다. 폭스바겐은 경유차도 많이 봤기 때문이다. 미국은 경유가 비싸서 렌트카는 경유차가 거의 없을 거라고 들었다. 참고로 경유는 종류가 하나이고 녹색 노즐이며 휘발유는 종류가 3가지고 검은색 노즐이다. 알면서도 몇 차례 확인 후에 넣었다. 이런 작은 해프닝들과 실수들 덕분에 여행은 더욱 다채로워졌다. 결국 모든 것이 경험이고 그 경험들이 쌓여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여행의 마지막에는 서산에 해가 지면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는 듯 나는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다. 덴버 공항은 정말 넓었다. 비행기들이 끊임없이 이륙하고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을 보니 이곳이 미국 내에서 중요한 허브 공항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저가 항공을 탔더니 실내 모든 것이 무게를 줄인 듯 했다. 좌석에는 LCD 화면도 없고 등받이 조절기도 없었다. 승무원의 안전사항 설명은 너무 빨라서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같았다. 내 옆자리에는 티베트 승려로 보이는 5명이 나란히 앉았다.
그중 한 명이 콜라를 주문해 마시는 모습이 왠지 생경스러웠다. 물론 유료였다. 이륙 후 창밖을 보니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에 눈 덮인 산들이 보였다. 나는 그 풍경에 안녕 인사를 보냈다. 이동 중에도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래전 바다가 융기에 형성된 지형이 이어졌다. 책으로만 보던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현장학습이 동반되면 공부가 더 재미있어질 것 같았다. 비행 중에는 그랜드 캐년과 콜로라도 강도 건넜다. 구글 지도로 위치를 파악해가며 구경을 멈추지 않았다. 스쳐 지나가는 비행기와 나란히 LA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도 보았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광경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것에 스스로 흐뭇했다. 비행기는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다. 공항에서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가기 위해 우버를 불렀는데 계속 놓쳐서 노쇼 벌금이 5불씩 4번, 총 20불이나 나왔다. 결국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는 팁까지 포함해서 100불이었다. 총 120불을 시내 이동을 위해 쓴 셈이다. 비행기는 저가항공으로 100불에 잘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더 열받는 것은 분명 지도상에 정확한 위치에 있었는데 차를 놓쳤다는 것이다. 허둥지둥 우왕좌왕하면서 전쟁터로 끌려가는 학도병처럼 캐리어를 끌고 이리저리 뛰었다. 그것도 4번이나 되풀이했다. 지쳐서 넋이 나갈 것 같았는데 그 와중에 휴대폰 배터리까지 나갔다. 나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 러시아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도 방법을 찾지 못했다. 한 미국인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모르겠다며 택시를 권했다. 결국 택시를 탔는데 기사 말에 의하면 우버는 2층 출발장에서 탑승한단다. 현지인도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나는 자책했다. 이런 문제는 되풀이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4번이나 되풀이한 것은 자책해야 한다. 택시비는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이었고 노쇼 비용은 단지 20불이었다. 내 몸이 다친 것도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아마 공항에서 놓친 점심으로 배속 허기가 더해서 그런 것 같았다. 스스로에게 forget about it 이라고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결국 이번 여정에서도 여러 해프닝이 있었지만 모두 경험이고 배움이었다. 이렇게 사소한 일들에서 교훈을 얻으며 나는 또 다른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 공자가 태산에 올라 세상이 좁다는 걸 깨달았듯이 비교 없이는 크고 작음, 넓고 좁음도 모를 것이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 평가를 하고 평가를 위해 경쟁을 한다. 이 경쟁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다. 미국 차의 크기는 독보적이다. 차가 항공모함만큼 커서인지 아니면 운행거리가 바다처럼 넓어서인지 그들은 자동속도 제어 장치를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부른다. 농장을 지나다 보면 검은 염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는 줄 알다가 누렁이 소가 나타나야 아 소였구나 하고 깨닫는다. 넓은 땅 때문에 생기는 시각적 오류다. 작은 화분에 키우는 다육식물도 여기서는 뒷동산에 통째로 키우고 커피 용량부터 기타 소프트 드링크의 컵을 보면 기겁하게 된다. 집 크기도 이에 걸맞게 넓고 높다. 이곳에서는 웬만한 집을 장만했다고 유세를 부리면 안 된다. 며칠 전 배가 고팠는데 마침 맥도날드 입간판이 보였다. 근처까지는 온 것 같은데 찾지를 못해 차를 세우고 백인 여성에게 물었다. 맥도날드가 어디냐? 그녀는 못 알아듣고 와? 이라 되물었다. 다시 몇 번 묻다가 햄버거라고 하니 아 하고 길을 알려줬다. 기분 나쁜 상태로 매장에 들어가 아침 메뉴를 주문했다. 점원이 더 필요한 게 없냐고 해서 커피를 달라고 하니 잘 못 알아들었다. 다시 블랙커피라고 하니 알아듣고 사이즈를 묻길래 라지라고 했다. 또 못 알아듣는다.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3종류의 사이즈가 있는데 라지를 못 알아듣는 것은 내 발음 문제가 아니라 그의 귀가 문제거나 영어도 제대로 모르는 저질 미국인 때문일 것이다. 내 경험상 상식과 나름 품격 있는 장소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해프닝이기 때문이다. 아마 FUCKYOU란 말은 아무리 발음이 나빠도 알아들을 것이고 선 오브 비치를 산 넘어 배추라고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것이다. 괜한 트집을 잡는 걸 보니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렇다. 크기와 비교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미국에서의 크기와 규모는 나를 새삼 깨닫게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된다. 이 여정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모든 해프닝은 여행의 일부일 뿐 결국 나는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미국 지도를 보면 정육점에서 소고기 부위별 명칭이 적혀있는 그림이 연상된다. 내 다리를 잘라낸 몸통 모양과 거의 흡사한데 알래스카는 머리 부분에 갖다 붙이면 되지만 플로리다는 문제다. 꼬리라 하기엔 좀 짧은 듯하고 상징으로 삼기엔 너무 크다. 어쨌든 미국 땅은 그만큼 다양하고 알짜배기다.
LA에서 며칠간 쉬면서 다운타운에 있는 의류 도소 매점을 둘러봤다. 이곳 물건을 구입하려고 먼 플로리다, 알래스카뿐 아니라 나이지리아에서도 온단다. 한인타운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한인들이 많이 종사한다. 동대문 도소 매점과 흡사했다. 진열되어 있는 마네킹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돌출을 보면 한국에서 보던 것과 다르다. 부처상이 나라마다 다르듯이 사람들은 그저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가 보다. LA의 코리아타운은 핫한 장소로 뜨고 있다. 다운타운과 가깝고 대중교통이 좋으며 심지어 걸어다니며 생활이 가능해서란다. 백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며 부동산 가격이 한국처럼 올랐고 지금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한인들이 잘 버텨내서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차이나타운과 리틀 도쿄도 지나치며 봤다. 차이나타운은 인천 자유공원과 월미도 사이에 있는 것보다 크기도 작고 특색도 없어 보였고 리틀 도쿄도 그저 펜시점 몇 개 있는 정도로 보였다. 친척 형의 추천으로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보러 새로운 여정에 나섰다. 실리콘밸리로 유명한 산호세와 샌프란시스코를 지나게 되는 여정이다. 계획 없이 실리콘밸리를 찾으려니 제대로 찾을 수 없었다. 길거리만 조금 헤매다가 금문교 뷰포인트를 목적지로 정했다. 요즘 말장난을 계속하다 보니 실리콘밸리를 가슴 성형에 들어가는 실리콘과 골짜기란 뜻의 밸리가 버무려져진다. 실리콘 들어간 가슴골. 내 마음은 이렇게라도 실리콘밸리는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20년 전 금문교를 등지고 찍은 사진이 지금까지 최고의 인생샷이다. 그때보다 오늘 본 금문교가 더 웅장하다고 생각했다. 분명 지금이 더 무덤덤하게 반응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게 신기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다. 3명에게 사진을 찍어달란 부탁을 받았다. 한 흑인 청년은 애인을 번쩍 들어 아나키스를 했다. 자식이 뭘 좀 봐가면서 하지. 금문교를 걷다 보니 손이 시려웠다. LA와 기온차가 20도가량 났다. 약간의 시간차가 있었지만 확연히 다른 날씨다. 금문교 공원에서 본 나무도 크기나 형태가 여지껏 본 것과 다르다.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다. 이 여정을 통해 나는 미국의 다채로운 풍경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LA의 활기찬 코리아타운부터 샌프란시스코의 웅장한 금문교, 그리고 이제 곧 만나게 될 레드우드 국립공원까지 미국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하면서 나는 이 나라의 크기와 넓이를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 크기와 비교는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이 여정은 내게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가져다 주었다. 미국인에게 어느 주에서 살고 싶냐고 물으면 대부분 캘리포니아를 꼽는다. 바다와 산 그리고 LA와 허리우드가 있는 이곳은 거의 모든 것을 갖췄다. 날씨 역시 최고라 할 수 있으며 아마도 세계에서도 최고일 것이다. 또한 많은 국립공원들이 있다. 졸음을 참느라 목이 아프도록 소리를 지르고 뺨을 꼬집고 팔뚝을 때려도 효과가 별로 없다. 참다가 점심때가 되어 어느 외진 곳에서 차를 세우고 샐러드와 애플파이 그리고 대용량의 커피를 사서 졸음 방지와 각성을 위해 마셨다. 시골에서 일하는 젊은이나 학생들을 보면 왠지 짠하다. 알면 별거 아닌 도시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젊음 때문에 별다른 목표도 없이 끓어오르는 열정을 꾹 누르며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도심의 노년은 그 반대다. 살아온 동안 충분한 일을 해놓고도 뭔가를 하려 한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 것을 빼앗기듯이 자기 것을 챙긴다. 한계효용의 법칙에 따라 늙으면 기쁨도 줄게 마련인데도 계속 찾는다. 옛날 로마 귀족은 늙어 추해지면 스스로 곡기를 끊고 죽음을 택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늙어둔해진 미각 탓에 식욕이 없다고 맛집을 찾고 전 세계의 프리미엄 재료를 구한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광고가 사실이면 막상 싸울 때 나이는 왜 따지나? 오늘 본 레드우드는 1500년까지 살고 100m 넘게 커진다고 한다. 불이 나면 껍질이 강해 살아남지만 바람에 쓰러져 생명이 끝나기도 한다. 쓰러져 잘라놓은 나무의 나이테를 세다가 까먹었다. 키높이와 밑둥의 넓이가 너무 커서 사진 앵글도 잘 안 나온다. 나무 하나가 여러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부피다. 고개를 들어 하늘로 치솟은 레드우드를 보다 현기증이 났다. 과자는 너무 달아 어지러워지고 주는 음식 그대로 먹어 배가 불러 눈물을 동반한 헛구역질로 머리가 띵하다. 과한 것이 너무 많다.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거니까 과한 게 아닐 것이다. 태어나서 나무를 가장 신기하게 본 하루였다. 지각 변동으로 발생한 거대한 자연물보다 고스란히 자신의 힘으로 자라난 나무가 더 신기했다. 심약했던 아이였으면 밤에 자다 오줌을 지리거나 경기를 일으켰을 만큼 놀랐을 것이다. 혹시 몰라 화장실에 한 번 더 가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 길고 흥미로운 여정을 통해
나는 미국의 자연과 문화의 다채로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의 환상적인 풍경부터 레드우드의 웅장함, 그리고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양식까지 경험하면서 나는 이 나라의 넓이와 깊이를 더 실감하게 되었다. 레드우드 국립공원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 어디서도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나무들이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기엔 먼 곳이라 그런 것 같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곳까지 오는 길에 본 넓은 들판, 한적하게 산재된 집들이 모두 구경거리였다. 아침에 일어나 워커 로드라는 곳에서 산책을 하는데 문득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나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택했다는 시가 생각났다. 완전히 아는 시구절은 중학교 때 회초리를 맞으며 외우던 시조 2개 정도다. 여행이 나의 어렴풋한 기억마저 떠올리게 한다. 아마 혼자 하는 여행 탓인지 덕분인지 그럴 것이다. 걷다가 찾은 강가에서 실없이 물수제비도 떠봤다. 아침 공복에 잘 끓인 수제비에 파와 풋고추 듬뿍 썰어 넣은 양념간장을 풀고 길게 찢은 김치를 한 숟가락 잘 말아 올려 먹고 싶다. 사람은 결국 동물이다. 먹고 싸고 자고가 잘 되면 끝이다. 짐승과 다른 것은 그걸 다 잘하게 되면 딴짓을 한다는 것인데 그게 다른 생명체보다 나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여름 바다인데 겨울 바다가 생각나는 회색빛 바다를 걸었다. 저 바다 건너면 한국이 나온다. 어렵게 이민 온 교포 흉내를 내본다. 어머니 한국의 국토종주 자전거 길이 약 650km인데 작년 5월에 4박 5일 걸려 다녀왔다. 연습도 없이 시도했던 탓에 엉덩이살이 안장에 밀려 허벅지 살 없는 여자가 스키니를 입었을 때처럼 작은 부채꼴 모양의 허공이 생겼을 정도였고 무릎 통증도 그에 준할 정도였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온 두 노부부 팀은 1200km를 지나고 있다고 했다. 가끔 스포츠 뉴스에 나오는 투르 드 프랑스를 생각나게 한다. 차도와 붙어있는 자전거 길에 여러 장비를 싣고 달리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는데 불안증이 심한 내 경우에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 그런 길을 가면서 하는 생각은 오체투지를 하는 티베신들과 비슷하리라. 바다와 겹쳐있는 공원이라 바닷길도 산책했다. 수년 전 제주 올레길과 울릉도 길을 실컷 걸었던 경험으로 볼 때 바다에서 오는 감동은 시덥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고마웠다. 첫째는 지치고 힘든 몸으로 깡짜까지 부리며 보는 내 미련을 줄일 수 있었고 둘째는 우리 바다가 더 좋다는 마음에서였다. 내륙에서 바다 보러 며칠 걸려오는 고생도 안 해도 되는 친절한 바다가 있어서 나중에 바다 보러 가자고 하면 그게 뭐냐, 뭐하러 가냐는 소리는 안 할 작정이다. 서부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는 동안 볼거리는 끊이지 않았다. 골프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곳, 팹을 비치는 압권이다. 시골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럭셔리 그 자체다. 20년 전보다 아쉬운 것은 사람의 손이 많이 가해졌다는 것이다. 바닷가에서 날아다니는 가마우지새와 먹이 활동하는 바다사자는 그대로인데 골프 코스 쪽 사슴 무리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집들이 많아졌다. 클럽하우스 안쪽으로 펼쳐진 골프 코스는 누구나 시샘할 만하다. 용기 내서 들어갔지만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도 어색하고 머쓱했다. 평소 관광지에서 마주치면 싫었던 중국인들의 대국적 마인드 덕분에 어디든 6회를 넘는 소란스러움으로 구경할 수 있었다. 기념품점에서 우드티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살까 하다가 그만뒀다. 어줍잖은 선물을 주고받는 걸 싫어하는 내 성향이 반영된 것이다. 좌우간 난 그 순간에도 그대들을 위해 생각은 했다네. 유료도로가 될 정도로 아름다운 그 길 몬트레이 17마일을 지나며 20년 전 찍었던 사진 장소가 보였다. 그중 혼자 바다를 향해 서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는 별다른 변화 없이 지금도 여전히 관광객 사진 촬영을 멀리서 받아들인다. 골프장 바로 옆에 위치한 해수욕장에서 가족 단위 행락객들이 휴가를 만끽하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었고 별다를 게 없었지만 나에게 묘한 외로움이 올라왔다. 10수년 넘도록 단련해온 내 메마른 감정이 갑자기 풀어졌다. 가뭄 끝에 살짝 뿌린 비에도 터질 듯 피어나는 들꽃처럼 내 감정은 외로움으로 폭발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싫어 길을 잃어도 차를 돌려 운전하지 못하는 미련한 내 운전 습관도 무시하고 가장 빠른 길을 택해 LA로 달렸다. 여행을 하면서 최대한 느끼려는 게 외로움이라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다르다는 걸 느꼈던 미국의 일정을 통해 할 말이 많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총총히 마무리한다. 하고 싶었던 말. 공항에서 비행기를 대기하는 동안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지루할 이유가 없다. 미국에서 아주 길게 운전을 했지만 사고를 본 적이 없었는데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픽업 트럭이 박았다. 911 신고를 해서 그런지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사다리 소방차, 앰뷸런스, 또 다른 용도의 차량들이 왔다. 뒷트렁크가 좀 찌그러지긴 했어도 한국 같으면 간단히 끝날 사고였는데 일 처리가 장황하기 그지없다.
저번 덴버에서는 술에 취한 젊은이가 마감 시간이 되어 깨지 않으니 911을 불러 처리하는 스타벅스 종업원이 야박해 보였는데 이번 건은 더 심했다. 소방관이 출동하면 심장박동기부터 뭔지 모를 장비를 들고 와서 요원이라는 말을 붙여주고 싶을 정도다. 소방관은 고급 공무원으로 인식되는데 주로 백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병원 이송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하고 상황이 정리되었다. 픽업트럭 운전자는 황당해 보였다. 경찰은 영화에서처럼 일이 마무리되고 도착했다. 한국에서는 사고 발생 시 견인차가 제일 먼저 와서 보험 관련 내용을 설명해주고 자동차 수리소로 출발했을 텐데 아마 미국 보험료가 비싼 건 이런 식이라 그런가 보다. 가수 소양이 팜스프링 근처 카지노로 공연을 왔다. 무료 초대권이 생겨보러 갔는데 카지노를 지나야 공연장이 나오기 때문에 슬롯머신, 주사위 게임, 블랙잭, 룰렛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전보다 종업원이 엄청 적다. 대부분 딜러가 필요 없는 기계와 게임을 한다. 여기서도 사람이 할 일이 계속 줄고 있다. 앞으로 인간은 먹고 노는 것만이 제일이 될 것 같다. 내가 여태껏 뒷북만 치고 살았는데 이번엔 완벽한 얼리어답터가 된 것 같다. 소양은 저음도 고음도 좋은 훌륭한 가수다. 그런데 왠지 감동이 덜 왔다. 자기 노래가 없어서 그럴 것이다. TV로 느꼈던 감정을 주려고 복면가왕 때 쓴 가면을 쓰고 나와 부르기도 했다. 피에로의 애환이 전해지며 즐거움을 주려 했던 소양에게 오히려 연민의 감정이 생겼다. 희극도 비극적 관점으로 보는 내 시각이 바뀌길 바란다. LA를 떠나기 전에 친척 형이 샌디에고로 바람을 쐬게 해준다고 해서 따라 나섰다. 미 해군 기지가 있고 근처엔 국립묘지 같은 메모리얼 모뉴먼트가 있었다. 묘비가 무지 많았다. 많이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많이도 죽였겠지라고 생각했다. 이번엔 매사 삐딱하게 보는 시각이 바뀌길 바랬다. 바꿀 게 너무 많아 다시 태어나는 게 낫겠다. 부둣가엔 은퇴한 항공모함이 전시되어 있다. 방학이라 그런지 관광객이 너무 많아 계속 건너뛰며 구경을 했다. 뉴욕에서 항공모함 박물관을 잘 봐서 아쉬울 건 없었다. 대신 발보어 공원에서 식물원과 기타 장소를 보며 산책을 했다. 다른 볼거리와 식당에는 넓은 주차장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없어 여기저기를 돌다 현지인들이 갈 것 같은 식당에 들어갔다. 맛도 가격도 좋았다. 베스트 브레퍼스트 인타운이라는 식당 이름처럼 정말 좋았다. 베버리 힐즈에 있는 개인집을 둘러볼 기회가 있어 집사의 허락으로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유태인 출신인데 엄마는 작가 출신이고 아들은 게임업체 CEO였다. 집은 작은 현대 미술관 같았다. 집주인은 없고 멕시칸 하우스메이드가 청소를 한다. 주인보다 집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집을 사용하는 것 같았다. 상류층의 생활은 상상 불가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 몇 대를 거친 미국 부자는 더할 것이다. 위도 아래도 보지 않고 살아야겠다. 어제 친척분들의 환송회를 거하게 치렀더니 숙취로 힘들다. 아마 소주를 마셔서 그런 것 같다. LA 갈비와 살사 소스, 폭립, 닭고기를 그릴 에다 구워 불향이 나고 기름이 적절히 빠져 담백하고 맛있었다. 그 안주에도 숙취가 생겼으니 심하게 마신 것이다. 공항 면세점에서 필히 사던 술도 사고 싶단 생각이 없다. 귀국을 앞두고 있는 게 군 제대를 앞둔 기분이다. 48일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놀아서 그런 것 같다. 50인생 중 노는 것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시간이었다.